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늘 세상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바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는 실용을 중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이런 무용지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러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쓸모없는 낭비가 사회적 체면과 권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류 문명 초기에 약탈적 문화의 사고방식에서는 노동이란 용맹함이 없는 허약함 혹은 주인에 대한 복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당시의 노동은 열등함의 표시에 불과했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노동은 비천하다고 여겨졌고, 이런 관념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세련된 기호, 매너, 생활 습관은 상류 계급임을 드러내는 유용한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좋은 교양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운 매너와 몸가짐에서 드러나는 교양은 지속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성소를 만드는 행위도 이런 과시적인 낭비의 일종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사의 건축물은 이런 쓸데없는 낭비적 소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신전 등은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건축물은 앞에서 말한 비효율적 과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고대 문명의 유적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신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거대 신전을 짓는 대신 실용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낭비를 과시하기 위해 청동기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지만 생활 도구 등은 청동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재료인 청동은 비실용적이고 과시적인 예기를 제작하는 데만 사용되었던 것이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만들어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에게 바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청동 예기에 정성껏 표출된 예술성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시 건축물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대 중국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남은 가장 중요한 유물은 이런 의뢰형 청동기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자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산길을 걷다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이 나무 옆에 멈춰서는 쳐다만 보고 볼목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장자가 말했다. 이 나무는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기에 1000년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장자가 산을 내려와 친구 집에 들렀다. 친구가 반가워서 하인에게 오리를 잡아오라 시켰다. 하인이 잘 우는 놈과 잘 울지 못하는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을 잡을지요? 물었다. 친구는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 요리하라고 했다. 그 다음날 장자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 어제 산속에서는 나무가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었기에 10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잘 울지 못해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나는 이 둘 가운데 중간을 택하겠다. 곱게 자란 멋진 나무들은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 단명했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10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잘 울지 못하는 오리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에 서로 다른 운명을 보여준 장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꼽자면 로봇과 드론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00년 전 중국 고전에도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묵자는 쓸모없는 짓을 했다며 호되게 야단칩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공수반이라는 유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나무를 깎아 까치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한번 날아오르면 사흘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반은 기계까치의 비행을 보며 세상에는 자신의 기술을 따라올 자가 없을 거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묵자가 이 까치는 수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만도 못하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던 공수반은 묵자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묵자가 말했습니다. 수레의 부품은 무거운 화물을 싣고 굴러가게 해주지만 그대가 만든 이 새는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솜씨가 있다고 말하지만 쓸모가 없다면 솜씨가 서툴다고 하는 것이네. 묵자는 제자백과 가운데 유일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실용을 중시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사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조룡, 재화와 인력을 낭비하는 과도한 장래의식을 줄이자는 절장과 같은 주장은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그의 생각을 집약해 보여줍니다. 공학도 묵자가 보기에도 공수반이 만든 로봇세란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수레 부품처럼 당장 요긴한 것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용을 기준으로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의 주장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통치 윤리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던 유가 지식인들에게는 외면을 받았던 것이죠. 한나라 때 유가가 국가 통치 원리로 채택되면서 묵자의 사상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쓸모있는 것에만 주목했던 실용 중심의 묵자는 정작 한나라 때 쓸모가 없다며 퇴출되었던 것입니다. 쓸모있음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치며 등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에 베이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에 잘린다. 쓸모있음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쓸모없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 곱게 자란 나무는 쓸모있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칩니다. 등불은 세상을 밝힌다는 쓸모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태워 없앱니다. 개수나무와 온나무도 쓸모있음 때문에 벗겨지고 벌목되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었다면 제 수명을 다했겠지만 쓸모가 있었기에 생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자는 쓸모있음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면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쓸모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는 맙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쓸모없음 덕분에 온전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쓸모없지만 다른 어디선가는 쓸모있음으로 환대받을 수도 있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는 현대인에게 장자가 들려주는 쓸모없는 위안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장자가 쓸모없는 것의 역설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용성의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쓸모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자의 무용지물의 역설을 떠올리며 용기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